아마도 오늘 강의를 잘 들으면,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쉽게 치료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아웃라인은 잡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가능하면 쉽고,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써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 중요한 얘기는 조금 반복해서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허리 통증이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완치되는가, 이런 과정을 이렇게 생체역학적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복사해오세요라고 보면서 하세요라고 하는 화면이 이 화면이에요.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디스크가 깨지고 운동신경이 눌러서 발가락이 마비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누워 있는데도, 누워 있는데도 다리가 저려, 다리가 당기고 아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누워 있는데도 너브 루트에 신경근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좌골신경통이 있다. 다리로 당기고 아프다. 자, 누워 있을 때, 부하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앉아 있으면, 혹은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 앉아 있으면 이제 또 다리가 당기고 아파. 그러니까 부하가 주어질 때, 압박을 받을 때만 신경이 포착되고 눌려서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앉아 있는데 다리가 안 당겨요. 다리가 안 저려요. 이제 신경의 염증이 사라졌다는 소리인데 아직 디스크하고 후관절이 부딪히고 그러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제 많은 환자들이 이건 케이스 4-1은 그냥 흔히 한의원에서 이런 환자들 있죠. 나 허리 5년 아팠어요. 3년 아팠어요. 10년 아팠어요. 30년 아팠어요. 이런 환자들이 사실은 어떤 상태인가? 그 사람들이 한두 달 내에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거를 앉아 있는데 허리 엉덩이 통증 환자 비슷하거든요. 약간 이제 염증기, 증식기, 재생기가 혼재돼 있어가지고 섞여 있긴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뭐 일상생활에는 괜찮은데 뭐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든가 등산한다든가 그럴 때 아파.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 완치란 뭔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치를 해서 여기 글씨 조그마한 거 보이면 제가 주말 골퍼인데 4언더를 3번을 쳤어요. 올해는 3언더 한 번 치고 올해 목표가 5언더를 치는 게 목표고 그런 완치 판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니까 뭐 흔히 일상에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는 통증을 어떻게 단계별로 나누고 나아질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책에 담았고요. 책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비유적으로 쉽게 써보려고 노력했지만 막상 나중에 책 나오고 보니까 참 담고 싶은 얘기는 많이 담았는데 쉽게는 못 썼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얘기는 한번 잠깐 지나가 보면 지금 한번 여러분들 요거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누워 있는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며칠이나 누워 있어야 되나요? 10분 걸으면 다리가, 허리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30분, 1시간 걸을 수 있나요? 30분 앉아 있으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직업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어떤 자기 직업 동작에서 이게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동작을 반복해도 안 아플까요? 그게 언제 가능할까요? 나 골프가 취미인데 골프라는 엄청난 회전력을 견디고 안 아프고 골프 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나는 20km, 50km 상자 하루에 50번, 100번 들어야 되는데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시간 운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난 축구 선수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답변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에 답변을 하는데 저는 침으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냈죠. 아, 침만으로는 안 된다. 한약만으로는 안 된다. 주사만으로는 안 된다. 물리치료만으로는 안 된다. 안 되는 짓을 내가 왜 해야지? 어떻게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동국은 십자인대 2번 끊어졌는데 두세 달 만에 다시 선수로 뛰는데 허리 디스크 뭐 운동 선수들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운동 못 한다는 소리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일반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허리를 아프고 사나요? 이거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녹화를 해드릴 거고 오늘 한번 들으시고 좀 이따가 답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죠. 한 5번 듣고 답을 해보고 그래서 듣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자신이 실천할 수 있고 환자에게 실천할 수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허리 디스크는 일상생활에서 안 아픈 게 만드는 데까지는 한두 달 골프 치는데 안 아픈 골프 치는데 혹은 테니스 치는데 등산하는데 안 아픈 전혀 안 아프게 만드는 과정은 3개월이 안 걸린다. 이런 무수히 많은 사례를 경험해서 이런 경험들을 혼자 갖고 있다가 죽으면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너 이놈 새끼 뭐 하고 왔냐 그럴 것 같아서 오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디스크가 깨졌습니다. 뭐 허리가 조금 아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진 않으니까 아팠어요. 딱 깨졌어요. 3일 염증기, 3주 증식기, 6주 재생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추럴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자연 경과를 겪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3개월, 6개월, 1년, 3년, 10년 이렇게 아프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많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침치료, 약침, 부항, 보수치료, 마사지, 주사, 물리치료, 뭐 먹으면 낫는다, 뭐 먹으면 낫는다, 이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런 치료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요거 아니면 안 돼라는 변수가 뭘까? 라고 끊임없이 고민을 했는데 그 변수가 일단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부하입니다. 우리 지구 중력상의 부하. 그러니까 침 없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약물 없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사제 없이 나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없이 나을 수 있고요. 마사지 없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라는 개념을 빼면 나을 수 없습니다. 디스크가 막 깨져가지고 후관절이 부딪히고 신경에 염증이 생겨 있는데 계속 부하를 주고 그 염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통증이라는 신호를 줘가지고 움직이지 말라고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통증을 무시하고 현대의학은 그 통증을 무시하고 주사를 주고 약물을 먹고 또 움직이고 디스크는 더 깨지고 후관절은 더 부딪히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하라는 개념을 빼면 나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움직임이라는 올바른 움직임, 치료적인 움직임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없다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은 굳어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데 중요한 변수는 부하와 움직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하를 조절하고 움직임을 조절을 하면 허리 디스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치료법, 침, 약침, 약물, 주사, 물리치료 이런 거 없이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부하와 움직임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하와 움직임이라는 변수가 시기별로 가중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허리 디스크 초기에 디스크가 더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웠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가장 열린 자세, 가장 편안한 자세, 오픈 팩 포지션 이런 표현을 써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는 침상 안정이 염증 336, 염증기 3일, 증식기 3주, 재생기 6주 과정을 통해서 났는데 초기 3일, 5일에는 염증을 줄이는 침상 안정이, 재손상을 방지하는 치료적 행동 수정 침상 안정이 중요한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친 사슬 국소 요통형. 아, 말이 어렵죠. 동의해요. 다친 사슬 국소 요통형. 다친 사슬이란 부하가 조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신경은 안 눌리고 디스크와 후관절이 부딪혀서 허리만 아프다. 그러니까 앉아 있었는데 허리하고 엉덩이가 아프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누워 있으면 근력, 근력은 더 약해지고 근막은 굳어지고 관절은 굳어지고 안 좋은 거죠. 시기별로 가중치가 달라지니까 너무 복잡한 변수 때문에 우리가 못 낫고 있었던 겁니다. 네, 순서대로 하면 누워있고 모빌라이징 엑서사이즈 살살 움직이고 복압을 높여서 척추를 들어 올리고 이런 동작을 골프를 테니스를 무거운 물건 드는 작업들을 할 수 있으면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병의 원인과 그 질병의 결과를 달리 바라보는 거죠. 중요한 변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와 그 변수가 변하는 시기별로 달라지는, 시간축별로 달라지는 이 가중치를 고려해서 치료를 하면 모든 허리 디스크는 정말로 3개월 안 걸립니다. 한두 달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서론이 너무 긴데. 그래도 초반에 너무 중요한 문제라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디스크가 깨지고 후관절이 부딪히고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니까 신경이 눌리고. 한 번 더 말할게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디스크가 깨지고 후관절이 부딪히고 너브 루트 신경근이 압박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러면 염증이 생기죠. 3일에서 5일. 증식기 3주, 재생기 6주. 그러면 각각의 시기마다 해결 과제가 목표가 다른 거죠. 염증은 가능한 빨리 줄이고 재손상을 방지하는 거. 증식기에는 놀랍게도 그냥 두면 굳어지니까 움직임 방향으로 콜라겐을 재배라는 거. 그리고 6주 재생기는 굳어짐을 방지하면서 고갑을 높여서 인트라디스칼 프레셔, 고갑을 높여서 척추가 디스크가 더 안 눌리도록 척추를 들어 올리고 그 들어 올린 상태에서 동적 안정성, 다이내믹 스테빌리티를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순간 방치, 놓아버리는 순간 허리 디스크 완치는 우연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완치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급한 불 염증을 꺼라. 남아있는 불씨, 굳어있는 거, 통증, 각도 안 나오는 거, ROM 안 나오는 거, 그러면 굳어있는 데가 어디예요? 허리가 디스크가 깨졌다. 그 얘기는 안 움직이는 곳은 흉추가 고관절이 무릎이 덜 움직였기 때문에 허리가 많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다 꺼라. 허리가 약해진 거거든요. 허리를 튼튼하게 해라. 남아있는 불씨를 끄고 다이내믹 스테빌리티, 인트라디스칼 프레셔, 복압을 높이면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통증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염증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불씨를 끄고 인트라디스칼 프레쉬가 높아져서 척추를 들어 올릴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의 통증은 사라집니다. 엊그저께까지 앉아있을 때 아팠던 사람이 엊그저께까지 걸을 때 아팠던 사람이
오늘 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선수자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다이내믹 스테빌리티를 완성하면 복압을 높이는 척추를 들어 올리는 힘, 복내압을 높이면 인트라 디스칼 프레셔가 척추를 들어 올리는 힘을 갖는 순간 통증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 디스크 통증은 많죠. 그리고 복잡해요. 아주 복잡합니다. 디스크가 깨지면 디스크만 아파야 되잖아요. 후관절이 깨지면 후관절만 아파야 되잖아요. 신경이 눌리면 신경만 아파야 되는데 온몸이 다 아파요. 손상 기원성 통증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리플렉시브 머슬 컨트랙션, 반사성 근수축, 흔히 말하는 근육의 스파즘이 생깁니다. 근육이 뭉치는 게 그냥 생리적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거를 머슬 스파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머슬 스파즘으로 계속 근수축이 일어나면 근육은 내가 계속 운동한 것처럼 ATP가 고갈됩니다. ATP가 고갈되는 순간 칼슘이 침착되고 TP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이 생기면 TP가 생기는 거예요. 머슬 스파즘이 생기고 TP가 생기는 거예요. TP가 생기면 이 말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TP가 생기면 소둔근에 TP가 생기면 이렇게 다리가 아픕니다. 천장관절에 이거는 TP는 일단 좀 이따 천장관 좀 이따 하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만 아픈 게 아니라 리퍼드 페인으로 연관통으로 다른 부위에 통증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육이 짧아졌습니다. 근육통이 생기고 TP가 생기면 가장 중요한 게 움직임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이 짧아지는 거예요. 근육이 짧아지면서 근육 사이를 지나가는 그 신경에 호착이 생깁니다. 눌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자꾸 결리죠. 그러니까 진동근 같은 걸로 근막을 싹 풀면 저림증도 즉석에서 풀 수 있는 거죠. 풀 수 있는 게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아야 진동건으로 어떻게 해서 신경이 눌리는 걸 풀었는지, 근육 근막의 통증을 풀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근육이 또 짧아졌습니다. 손상이 발생해서 머슬 스파즘이 생기고 TP가 생기고 근육이 짧아져서 신경이 포착돼서 또 신경통이 생겼어요. 저려요. 근육이 또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움직입니다. 관절이 부딪힙니다. 고관절이 부딪히고, 무릎 관절이 부딪히고, 흉추 관절이 부딪히고, 목 관절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이 대부분 목이 아프고, 허리 아픈 사람이 대부분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픈 거죠. 이거를 아쿠아사이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신경통은 잘 아니까 제가 빼고요. 관절기원성 통증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후관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장관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럼 거기만 아파야 되는데 이런 리퍼드 페인이 있어요. 이거 후관절도 리퍼드 페인 여기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의 통증이 아주 돌아버리는 거죠. 제가 맨날 하는 말, 통증을 치료하려고 통증을 쫓아다니면 고양이가 지 꼬리를 물으려고 계속 도는 것과 같다. 통증을 치료하려고 그 통증이 나타나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부위를 사열하고 침 놓고 TP 치고 약침 놓고 그렇게 했다가는 고양이가 지 꼬리를 물려고 뱅뱅 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인데 오늘 설명을 잘 듣고 그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 최초의 통증이 발생했던 부위, 이걸로 표현하면 여기가 지금 사고가 난 거거든요. 여기가 사고가 나면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도처가 막힐 거 아니에요. 이런 통증이 호소하는 부위, 여기 아무리 풀어봐야 사고 난 부위 여기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를 저는 통증 오리진이라고 표현하는데 범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소리치는 자만 치료하면 범인을 안 잡으면 이 디스크 파열, 후관절 부딪힘, 천정관절 부딪힘, 신경근 압박이라고 하는 범인을 안 잡으면 해결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없어요. 통증 5대 원리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놈의 이 복잡한 통증을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 아, 5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겠구나. 손상기원성 통증, 근육통, 신경성 통증, 그다음에 관절 기원성 통증. 그놈이 안 나으면 페리페럴 센스타이제이션, 센트럴 센스타이제이션. 무슨 뜻이냐면 말초에 통증이 감작이 일어난다. 통증의 역치가 낮아진다. 아니, 살짝 손 댔는데 바람이 불었는데 아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감작성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것. 이거를 뇌기원성 통증, 흔히 말하는 마음 통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전제를 알아야 허리 디스크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가 보면 이 허리 디스크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부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움직임입니다. 치료적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그 부하와 움직임이 시기별로, 이 시간축별로 중요도가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엄청 중요하다고 너 누워있어, 누워있어, 누워있어라고 했던 동작이 나중에는 누워있으면 오히려 관절을 굳어지게 하고 근막을 붙게 하고 근육을 약화하고 근위축을 일으키고 특비를 일으키고 허리를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악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수와 가중치를 잘 생각해서 어떤 치료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파악을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허리 디스크는 5단계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5단계는 어떤 활동에서도 안 아플 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거는 제껴보고요. 1단계는 허리 디스크가 깨지고 후관절이 부딪히고 신경이 눌렸는데 운동신경이 도미넌트 우세하게 눌려가지고 발이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쩔뚝거립니다. 이런 거를 1단계라고 넣었어요. 많지 않죠.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이 세 개죠. 2단계, 3단계, 4단계. 누워있는데 다리가 저리고 아파요. 2단계. 열린 사슬인데 다리가 저리고 아파요. 내가 안 했어, 이거. 열린 사슬인데 다리가 저리고 아파요. 누워있는데도 신경이 눌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디스크가 깨져 있고 후관절이 부딪혀가지고 염증이 있고 신경에 지금 염증이 있는 단계, 이걸 2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가 지나면 이 염증 3일 단계가 지났어요. 이제 치료를 잘해가지고 누워있고 치료적 행동 수정을 잘하고 치료적 행동 수정이란 말을 제가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네. 치료적 행동 수정이란 어, 행동을 수정하는데 디스크가 악화되지 않도록 액티비티 모디피케이션, 행동을 수정은 하는데 치료적 관점으로 행동을 수정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깨져 있으면 어떻게 해라? 누워 있어라. 어떻게 눕냐? 이렇게 누워 있어라. 베개를 베고 열린 사슬 상태로 다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아니면 이렇게 누워 있어라. 이거를 치료적 행동 수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이것이. 요거를 어떻게 없애나요? 요거. 내가 안 했는데. 주 원장님, 이거 한번 F5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F5요. F5. F5, F5 눌렀어요. 내가 이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슬라이드 쇼로는 안 돼요. 내가 보면서 해야 돼요. 그냥 갑시다. 바쁜데. 네. 가능하면 해결하면 알려주세요. 해결할 수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앉아 있는데, 부하가 주어졌는데, 다친 사슬인데, 눌려가지고 저립니다. 다리가 당깁니다. 이거를 다친 사슬,
하지 방사통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다친 사슬 하지 방사통형입니다. 안내해도 돼요. 상황만 내면 돼요. 누워있는데 하지 방사통 있어. 저 발가락 마비됐어. 누워있는데 하지 방사통 있어. 지금 신경이 눌렸어. 부하가 주어질 때 하지 방사통이 있어. 부하가 주어져도 하지 방사통이 없고 허리만 아파. 엉덩이만 아파. 이렇게 구분하면 되니까. 외워야 돼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주원장님 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 도표를 가지고 우리 같이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 책을 쓰고 이 책이 이제 출판이 될 수 있게 만든 게 추원장님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수정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저한테 아이디어도 주고 초음파 사진도 넣고 이렇게 같이 공저자 추원장님이에요, 지금. 초음파 엄청 잘해요. 나중에 초음파 강의 이 추원장님 일부 맡을 거예요. 추원장님이 이 사진을 환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더니 어떻더라?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엊그저께도 환자가 한 분 오셨는데, 어, 일단은 이분이 이제 누워있을 때 하지방사통이 있는지를 좀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분이 2, 3일 전에 왔을 때는 이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을 때 그 그냥 발목과 종아리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그쪽만 치료를 받았었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약간 디스크 양상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항상 서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좀 허리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극돌기 검사에서 별로 걸리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누웠을 때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거는 디스크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틀 후에 이제 환자가 이제 와가지고 허리는 안 아팠는데 허리는 아파졌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천장 보고 누워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표 보여주면서 이 디스크라고 저는 설명드렸었고, 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부하가 계속 걸리고 있고, 그런 게 행동 수정이 안 되니까 지금 디스크는 악화 과정에 걸리고 있고, 그래서 약간 3일간 아이스팩 하면서 누워 있고 행동 수정을 말씀드렸는데 직장을 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저께 이제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허리가 점점 더 아파지고 이제 허리에 침을 맞아서 이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 지금 계속 진행 과정이고 이제 염증기에서 들어가는데 더 심해지는 거다. 그래서 누워있을 때 다리가 더 통증이 생기면 이건 디스크 진행 과정이다. 이건 MRI 찍어서 확인을 해라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좀 외우고 있으면은 그냥 이제 환자 증상 따라가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경과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주면 설명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상한 환자들도 사실 그 질병의 예후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이 진료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주는 거죠. 안 그러면 정말 내가 허리에 저한테 침을 얘기할 맞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환자들이 잘 알아듣더라. 그 아, 같은 그죠. 그 얘기를 조금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초진 때 그냥 이거를 보고 환자한테 본인 단계가 어딘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음, 대부분 4단, 3, 4단계 차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러겠죠. 가지고 이 단계가 좋아졌을 때 바로 허리 통증이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니라 네가 수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런 게 좋아진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좋아진다. 나중에는 뭐 골프 쳐도 안 아픈 허리를 만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자들이 잘 알아듣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잘 따라오더라. 수능도 엄청 좋아지더라. 단계를 그러니까 아예 바로 이제 환자가 침 맞고 낫는다 개념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내가 호전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더 그렇죠. 방문을 더 해야겠다. 좀 주기적으로 더 치료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용에 대한 거부감도 줄고. 아무튼 이렇게 유용하다. 그러니까 써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PPT 다 올려줬으니까. 얼른 빨리 가볼게요. 그래서 뭐 생체역학의 핵심 용어는 부하가 주어지지 않는 움직임, 부하가 주어지는 움직임, 열린 사슬 운동, 닫힌 사슬 운동. 저도 처음에는 이런 열린 사슬 운동, 닫힌 사슬 운동,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이 썼을까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아, 이런 개념들이 이 움직임을 사고하게 만들어요. 아, 이렇게 사슬처럼 이어져 있구나. 나중에 엄청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이해를 하고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쉽게 이해해도 좋고 자기 방식대로 이해해도 좋기는 하지만 똑같은 얘기로 결국은 그러면 디스크가 부하를 견디면 디스크가 부하를 못 견디면 압박과 장력과 전단 부하를 못 견디면 압박은 눌리는 거고 장력은 당기는 거고 그 전단은 쉐어 폴스라고 그래가지고 꼬이면서 이렇게 어긋나는 이런 힘이잖아요. 압박과 장력이 합쳐져서 주어지는 힘을 전단 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하를 우리는 지구 중력 상황에서 끊임없이 주는데 그 관절과 디스크가 그걸 견디면 무조건 좋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골은 혈관이 없으니까. 견디지 못하면 손상인 거고. 그럼 치료는 뭐겠어요? 견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왜 이게 나오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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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디스크 치료는 부하를 견디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체 역학의 이해를 통해서 치료법도 이해하지만 뭐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한 과정도 이해하는 거지만 완치라는 게 뭐냐라는 개념 정의까지도 바꾸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한 번만 더 이 표현을 해볼게요. 소리치는 자는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다. 아프다고 소리치는 자, 엉덩이 통증, 종아리 통증, 근육통, 막 이런데 이런 소리치는 자는 피해자입니다. 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다가는 고양이 같이 꼬리를 물기 위해서 뱅뱅 도는 것처럼 평생 그러고 있을 겁니다. 범인은 디스크가 파열된 겁니다. 후관절이 부딪힌 겁니다. 신경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 디스크가 파열될 수밖에 없게 허리가 약한 겁니다. 압박부와 장력부와 전단부하를 못 견딘 겁니다. 이것이 생체 역학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허리 디스크의 발생 원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케이스를 어떻게 치료할 건가? 각 시기별로, 시간축별로 중요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시기별로, 시간축별로 가중치가, 중요한 가중치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드물지만 많이 흔한 거부터 하시죠. 흔한 거가 우리가 흔히 오는 게 지금 머리가 조금 맑으실 때 3, 4단계부터 할게요. 3단계부터 갑니다. 3단계. 무슨 얘기냐면 앉아 있는데 혹은 일상 활동을 하는데 걷는데 다리가 저려요. 다친 삿을 하지 방사통형. 부하가 주어질 때만 좌골신경 원인인 신경근이 압박된 단계다. 앉아있을 때 허리 굽힐 때 압박 장력 전단 부하가 주어져서 신경근이 눌릴 때만 다리가 저림증이 나타나는 단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리치는 자는 뭐예요? 허리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종아리가 당기고 아프고 저려요. 다리가 쥐나요? 이게 소리치는 자예요. 당연히 다리가 쥐나면 종아리에 사혈하면 당장 통증이 줄어들고 쥐 안 납니다. 소용없어요. 뭐 저 뒤에 있는 요방형근, 척추 기립근, 대둔근, 근육통이 막 발생합니다. 당장 사혈하고 침 놓고 약침 놓고 통증을 줄였어요. 미안하지만 소리치는 자를 다뤄준 거예요. 소리치는 자 다뤄주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육통이 줄어야 머슬 스파즘이 줄고 TP가 사라지고 하니까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범인을 신경근이 염증이 있는 신경근이 압박을 받는 이 범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염증기 살짝 남아있는 그 염증기와 재생 증식기군요. 여기 재생기가 아니라 증식기네요. 미안해요. 수정해서 다시 드릴게요. 증식기를 이 문제를 다루어서 재손상을 방지하고 아까 증식기의 중요한 건 치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염증기는 염증을 빨리 줄이는 거. 증식기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뭐라고 그랬어요? 움직임 방향으로 재배열을 유지하게 하는 것, 재배열을 만드는 것, 그리고 굳어짐을 방지하는 겁니다. 재손상을 방지해야겠죠, 당연히. 치료적 행동 수정을 잘해서. 그리고 3주 증식기 요 과정에 있는 환자들이거든요, 이것이. 움직임 방향으로 재배열을 하고 굳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를 알아보기 전에 그러면 이제 다친 사슬 하지 방사통형 환자 앉아 있는데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아파요라고 있는 환자가 앉자마자 다리가 저립니다. 10분 후에 다리가 저립니다. 1시간 후에 다리가 저립니다. 두세 시간 후에 다리가 살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르겠죠. 그럼 시간 분류별로 치료가 달라져야 합니다. 라고 먼저 말을 해놓고 뭐 이제 아프니까 누워 있어라. 그리고 아프니까 얼음찜질해라. 앞으로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이런 환자들은 이렇게 워커를 이용해서 부하를 줄여라. 그리고 걸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 지금 영상 보시면 만약에 제가 지금 허리 아프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허리를 들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허리를 들고 팔 운동도 하고 철봉에 매달려서 있어도 되고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부하를 주지 않는 방법들 혹은 무릎을 구부리고 우리 디스크 책에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그 척추에 가해지는 부하가 최소화되는 부하 자세가 있거든요. 그런 자세들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하고, 운전하는데 그런 자세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치료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앉아 있는데 신경이 눌려가지고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하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라. 여전히 살짝 염증이 있으니 얼음찜질을 해라. 그리고 누워서 이런저런 운동을 해라. 이제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저런 운동 때문에 앞에를 다시 가야 되겠구나. 한 번. 미안해. 이거 여기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앞에가 안, 이 앞에가 안 오니까 여기서 안 오니까 이 누워라. 얼음찜질 해라. 그때 염증 약침을 어떻게 쓸래? 이런 문제가 설명이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아. 미안합니다. 다시 이리 갈게요. 여기서부터 갈게요. 드문데, 한의원에서는 드문데, 일단은, 다리가 저려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요 자세로 눕혀봐요. 그리고 기다려요. 환자는 막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다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그리고 꼭 전하세요. 지금 누워있는데 다리 저리죠? 저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도표를 보여줬겠죠? 이미 환자한테 보여주면서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도표를? 이 도표를. 누워있는데 다리가 저린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눕혀봐요. 1분, 2분, 3분, 저린 게 안 줄어요. 이게 누워있는데 하지 방사통형, 닫힌 사슬 하지 방사통형, 아니 열린 사슬 하지 방사통형 단계인 거예요. 누워있는데 부하가 없는데 다리가 저리다. 지금 신경에 염증이 있다. 소리치는 자는
다리가 당기고 저리고 쥐나는 거다. 허리도 아프겠지만 범인은 그 신경근의 염증이다. 그리고 디스크가 깨지고 후관절이 부딪혀 있을 거다. 그러면 감각신경의 신경근의 염증, 디스크가 깨져갖고 발생하는 염증, 후관절이 부딪혀서 발생하는 염증은 3일이면 그냥 줄어요. 이거를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열린 사슬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얼음찜질을 하고 항염방을 주고 소염제를 주고 하면 하루면 하루면 50%, 70% 통증이 줄어드는 환자가 많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도 5일이 지났는데도 안 줄어드는 환자도 있어요. 그런 환자는 만성염증 환자고 또 다른 환자니까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염증기 3일 동안 행동 수정만 잘하시면 된다. 한약 주면서, 항염방 주면서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오픈팩 포지션이다. 모든 관절에 열린 팩, 오픈팩 포지션이 있습니다. 무릎은 25도 굴고 뭐 이런 자세가 있어요. 허리는 slightly flexion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생체 거책에 살짝 굴곡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사실은 가장 열린 자세입니다. 이 자세보다 오래 엎드려 있으면 목 아프고 그러니까 이 자세를 권유하진 않지만 이 자세에 관해서 오늘 강의를 듣고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들은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체역학을 알기 전에 친구과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 환자를 많이 봤어요. 막 이렇게 환자가 지팡이 짚고 오는 사람도 있고 부축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대학병원에 있었으니까. 침 놓고 못 일어나는 환자가 1년에 몇 건씩 있었어요. 나는 열심히 부항하고 사열하고 침 놓고 약침 놓고 물리치료 해주고 했는데 오히려 못 일어나고. 그런데 이 생체 역학, 약간 굴곡된 자세가 허리에 가장 편안한 오픈팩 자세다라는 걸 이해해서 모든 허리 통증 환자한테 베개를 여기다 넣고는 한 번도 침 놓고 통증이 심해진 환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논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책에 자세히 썼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고마워요, 신민희 원장님 따봉.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많이 했는데, 이제 새로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안, 제가 왜 여기다 무조건이라는 말을 붙여놨냐면, 그냥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얼음팩 하세요. 제발 핫팩 되지 말고, 핫팩의 목적이 뭐예요? 서큘레이션을 줘서 치료를 하고 싶은 거죠. 운동을 시키세요. 허리 좌우 움직임을 주고. 그 핫팩에 수십 배, 수백 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저는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통제보다 더 효과적이다. 스테로이드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많더라. 환자들한테 그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반드시 한 번 할 때 허리 쪽은 30분, 무릎같이 이렇게 저 안쪽까지 무릎 염증이 나는 관점에서 우리 총민 원장이 설명해 줄 거예요. 여기다가 뭐 사진도 놓고 막 뭐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지금 안 했어. 빨리 해주세요. 조 원장님, 아, 제가 지금 두 개로 접속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뭐라고요? 아, 제가 지금 핸드폰, 컴퓨터 두 개로 접속을 해 있어가지고. 지금 못 해요? 아니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지금 원하는 것은 지금 초음파 강의를 기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허리 쪽에 초음파는 되게 쉽습니다. 제가 말했던 거 있죠. 후관절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뭐냐 이 축만 바꾸면
횡축, 정축 막 이렇게 두잖아요. 횡만 바꾸면 극돌기 여기서 보이고, 여기서 후관절 보이고, 이 사이에 신경근이 여기에서, 이 사후근 여기니까 요 사이에 있습니다. 요 센치는 몇 센치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지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되게 쉽게, 그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할 거잖아요. 홈파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예, 예. 일단은 그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극돌기 검사해서 눌렀을 때 이제 아픈 분절들이 있으면은 그쪽을 뭐 침을 교수님 방식대로 이렇게 침 놔서 가동해보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만약에 통증이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그 인근의 후관절을 찾습니다. 그럼 뭐 엄청 정밀하게 찾느냐? 후관절을 뭐 근처 파셋 조인트 이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콘솔도 있고 포터블도 있지만 시술은 다 포터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관절은 이제 그 초음파상 보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약간 그렇게 약간 갈라져 있는 그런 파셋의 그런 어떤 그 느낌들이 그 레퍼런스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가이딩을 이제 인플레인으로 할 것이냐 아웃플레인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개념들도 있는데 그냥 이제 초음파 축을 두고 평행하게 바늘 위치를 처음부터 계속 확인해서 들어가서 그쪽 파쇄 쪽에 약액을 뿌려주고 나오는 식으로 하기도 하고 조금 여기서 더 고난이도 스킬 쓰시는 분들은 너브루트 근처에 뿌리고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너브루트 근처에 뿌릴 때는 또 도플러를 키는 게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포터블 같은 경우에는 도플러 기능들이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양해를 좀 더 많게 해서 파셋 인근에 뿌리고 나오는 편이고요. 그렇게 하고 좋아지면은 그쪽 위주로 하고 만약에 그래도 비슷하면은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럼바 플렉서스나 아니면은 저희 요방형근하고 장륵근 그 장요근 사이 이제 이런 데다 쏘고 나옵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사실 뭐 쉽게 설명하려면 정말 끝도 없이 들어가게 되고 가볍게 그냥 설명드리자면은 파셋을 그러면 우리가 침으로 그냥 찌를 때 사실 파셋이 안 맞고 라미나 같은데 그냥 침이 걸쳐져 있고 내가 파셋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위치를 확인하는데 초음파가 훨씬 좋고 저렴한 초음파로도 정말 비만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파셋을 그냥 블라인드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잘 보이기 때문에 포터블 초음파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초음파를 처음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들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정말 제가 장단컨대 저하고 초흥민 원장님이 가르치면 하나도 어렵게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으로도 랜드마크로도 제가 우리가 다 찾아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극돌기 찾고 지금 이게 아큐비즈 이 초음파거든 이게 초음파 기계거든요. 얘는 아무튼 요게 하나 있고 요거를 지금 저렴하게 이제 제가 지금 할인을 해가지고 지금 구입하게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880만 원 정도인데 아무튼 한 800만 초반 뭐 요 가격에 해보려고 하고 요거는 바디젠이라고 해요. 그 진짜 이거는 더 작은 거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 300 얼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격은 뭐 600 얼마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 포터블로 진짜 뭐죠? 무선이에요, 무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이게 뒤 영상의 퀄리티는 거의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가 침 넣고 약침 넣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끊겨요. 잘못하면. 정말 편하죠. 왜냐하면 무선이니까. 근데 한의원 진료에서는 뭐 그냥 유선이어도 별로 안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얘는 그리고 또 유도선, 초음파 유도선, 이렇게 침 유도선을 줄 수 있으니까 비싸게 받아야겠다. 이 약침을 비싸게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요걸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냥 간편하게 그냥 나의 찾기만 하고 환자한테 보여주기만 할래라고 하면 요거 쓰는 것이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요런 가지고 뭐 어렵지 않게 각 관절별로 정말로 중요한 아까 말했던 범인을 여기 뭐 엘보면 페니스 엘보 뭐야 이게 뭐예요? 여기 누르는 거 여기 뭐야? 신경 누른 거 여기 요 엘보하고 요거 두 개, 요 정도만 알고 뭐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 약침을 안 쓰는 사람들은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이게 지금 애노 약침인데 박원 원장님이 보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원 원장님은 이 애노 약침을 이렇게 보편화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을 하면 이렇게 먼저 써볼 수 있게 뭐 주겠다. 조금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샘플로 상당한 가격을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나중에 아무튼 요거예요. 근데 약치면 다 똑같지 뭐.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 할게요. 아, 질의응답도 좀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약침 얘기는 나중에 과제입니다. 이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저도 낙서 지울 줄 몰라가지고 지금 못 지우고 있어요. 뭐, 아, 그렇구나. 그냥 할게요. 이제 한약 얘기를 좀 하려고요. 우리가 아무리 뭐 누가 뭐라고 해도 한약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이 얘기는 조금 약간만 길게 할게요. 염증기에는 반드시 염증을 줄이는 약을 써야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염증기가 지나면 그 세포가 염증이 지나고 나면 셀룰라 시너슨스 이게 무슨냐면 셀 사이클 어레스트 세포 주기를 멈춘 세포들 굳어진 세포들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라는 관점으로 약을 쓰는 것이 맞을 겁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출발을 해볼게요. 그래서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염증을 제거하는 약을 씁시다. 그런데 많죠. 대부분 한약재들이 다 염증을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해 주니까. 그런데 특별히 좀 연구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학년방이다. 영지 8g, 고삼, 유령선, 하고초, 과로인, 황련, 강황, 감초 뭐 써서 양파를 한 3개를 넣어라 라고 해서 이제 학년방을 만들었고 저는 이렇게 써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그 약 쓰면 되지. 염증기에 뭐 할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한약 먹고 배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번 먹을 때는 안 아팠어요. 이번에는 왜 아플까요? 한약은 죄가 없을 거다. 그 귀한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도 죄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한약 처방을 잘못해서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부작용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있어봐. 나 미안해요. 지금 배터리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컴퓨터 배터리가 얼마 안 나오고. 그러면 범인은 뭘까요? 장의 문제입니다. 장에 염증이 있고, 장에 누수가 있는 거예요. 장 투과도가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그 약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안티 누트리언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 좋다고 하는 인삼, 각종 한약들, 쌀, 견과류, 비트, 심지어 과일 껍질에, 콩에, 상추에 영양소 파괴진자가 있습니다. 안티 누트리언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표적인 걸로 파이틱산, 옥살산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얘네들은 그 뭐야? 아무튼 얘네들이 그 먹으면 장에서 우리 영양소를 결합해 가지고 영양소가 흡수되는 게 아니라 소장으로 내려가 버리고 파괴돼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분해 억제제, 프로테아제 인히비터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아밀라제인데 아밀로스가 아니라 틀렸네. 아밀라제 분해 억제제도 있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탄닌,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다 안티 누트리언트예요. 거기에 장누수가 있으면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배가 아프고. 이런 물질, 그 다음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플랜트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 우리 한약재의 2차 대사 산물이 한약 성분인 거거든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리코펜, 레즈브라트롤, 플라보노이드, 토코페롤, 탄닌, 알칼로이드, 커큐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들어본 것들인데 이거를 크게 분류하면 터르페노이드, 터르펜, 페놀, 폴리페놀, 그 다음에 질소 함유 화합물, 황함유 화합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얘네들이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해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효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 신부전이 이 발효 제품을 먹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지금 발효에 대한 논문을 한 100편 넘게 봤고요. 그러니까 내부 발효가 있고 우리 몸에 장 발효가 있고요. 장내 미생물이 100조마리가 살잖아요. 장 발효가 있고 외부에 있는 박테리아, 흔히 말하는 유산균이라고 그러죠. 얘네들이 발효를 합니다. 술 발효도 발효죠. 이런 것들, 김치 발효도 발효고 이런 것들을 발효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발효 제품을 먹으면 이 터르펜, 폴리페놀, 질소 함유 화합물, 황함유 화합물이 우리가 그 독성 상태가 줄어요. 잘 흡수되는 오게닉 컴파운드, 유기 화합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던 각종 견과류, 비트, 과일, 한약재, 여기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도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싹 바뀝니다. 녹용을 만약에 지금 녹용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출시를 할 건데, 이미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이오 액티브 펩타이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생체 활성 펩타이드다. 이런 구조로 바뀌고 아미노산 구조가 쪼개지면서 우리 몸에 좋은 상태로 싹 바뀝니다. 아무튼 이런 발효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걸 모르고 아무리 좋은 한약을 공부를 해서 써도 나는 죄가 없어요. 한약도 죄가 없습니다. 한의사도 죄가 없어요. 범인은 그거를 흡수하지 못하는 환자인 거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전환을 하면 우리 엄마 같은 신부전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계속 발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제품을 출시하려고 하고 그래서 학년방도 발효를 할 거예요. 발효해서 출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건생탕도 발효해서 출시를 할 거예요. 각종 처방들을 그 대신 이제 그거 못하죠. 몇 그램 추가, 뭐 오적산 가, 뭐 황금, 황련, 황백 이런 것은 산사신공 내가 이런 거는 못하고 발효 제품을 대량으로 비용이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한테 박수를 보내주시면 나중에 저렴하게 공급을 할게요. 아, 이제 좀 샜어요. 아무튼 다시 원래대로 가야죠. 한약 얘기하면서 한약 얘기 조금 길게 해야겠다라고 일부러 작정하고 말을 했고요. 누워 있는데 하지 방사통이 있습니다. 눕혀라. 열린 자세로. 얼음찜질을 해라. 염증을 줄이는 애노약침을 기피에 맞게 놔라. 염증 약을 써라. 그런데 혹시 배가 아프면 발효해서 써라. 그러고도 배가 아프면 양을 줄이면 된다. 나쁜 건 없다. 이렇게 하고 그런 누워 있는데도 다리가 저리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지금 다리가 저린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루 만에 통증을 50% 이상, 즉석에서 한 20, 30% 이상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를 손상 초기 움직임 증진 운동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모빌라이징 엑서사이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손상 초기 움직임 증진 운동법의 원칙이 있어요. 움직임 원칙이. 1번, 체중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천천히 움직여라. 사실은 이거를 지금 알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강의를 듣는데, 지금 요거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영상으로 몇 번 올리기는 했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이제 자료를 다시 올려볼 테니까. 그러니까, 허리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천천히. 어디에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처음에는 10회 3세트, 20회 3세트, 30회 3세트, 45회 3세트가 코디네이션, 그러니까 협응 움직임 반복 운동인데 이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증이 없는 범위로 관절 움직임 범위가 증진을 합니다. 그거를 관절 움직임 범위 증진 운동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허리,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는 행위, 몸통을 좌우로 움직이는 행위, 고관절을 잡아당기는 다리를 최고로 잡아당기는 행위, 몸통 굴곡을 다리를 양쪽을 잡고 잡아당기는 행위. 근데 하다가 아프면 절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목을 좌우로 움직이는 행위, 그 다음에 친인 엑서사이즈, 누워서 해라.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누워만 있으면 근육에 호혈성 압박이 와서 아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살살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도 다리가 저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픈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살살 움직이면 하루 만에 50%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요거를 체험을 하고 있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한 50% 이상은 요거를 체험해가지고 아, 정말 너무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추홍민 원장님을 또 부르면 그시기 하고 그리고 다른 분 신민희 원장님 혹은 정일현 원장님 말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정일현 원장님이 말해줘요. 들리시나요? 예. 저는 그 원장님 방법대로 임상진료 하면서 저는 지금 허리 환자는 지금 말씀해주신 운동만 티칭하는데요. 사실 운동 티칭할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기도 하고 뭐 경막성 유통 환자든지
만성 요통 환자든지 거의 그냥 치료실 루틴으로 방금 말씀해주신 회전 운동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좌우 회전시키는 것만으로도 길이가 맞춰지는 효과도 있고 해보니까 디스크 안 통증이 즉석에서 줄어드는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그것도 많이 줄어듭니다. 나갈 때는 바로 편해지니까요. 그리고 치료실에서 제가 침 놓고 잠깐 누워가지고 45분 하라고 제가 CT를 시키는데 제가 다시 다른 환자분 보고 와가지고 다시 움직임 평가를 해보면은 통증도 줄어들어 있고 움직임이 대부분 호전됩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모빌라이징 엑서사이즈, RM 엑서사이즈가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여기다가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라는 말을 썼냐면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런 결과를 관찰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이미 그놈의 통증 그렇게 안 줄고 막 미쳐 죽겠는 것이 그냥 근육 길이 맞춘다고 이렇게 살살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통증이 막 줄어드는 거 보면서 얼마나 이거를 책에 쓰고 싶고 어떻게든 막 환자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해보시면서 정말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공부는 제가 대신 할 테니까 알려주면 그냥 하세요.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것은 환자들은 끊임없이 각도를 만들어내는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갖고 인상을 조금 찌그러뜨리면서 움직이면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10번을 하더라도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관절 움직임 범위가 증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상 초기 움직임 3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체중 부하가 없는 상태로 선택해라.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10회, 20회, 30회, 45회 3세트를 반복을 해라. 세트와 세트 사이는 한 1분 정도 휴식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작으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런 사례를 무릎 굴곡 신전, 힐 슬라이드라고 하는 무릎 부종 환자를 이 손상 초기 움직임 3원칙으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천천히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반복하면 무릎이 막 이렇게 땡땡 부어있던 사람이 하루면 그 부종 다 빠집니다. 하루 3번만 하면.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실천적 지혜. 해보는 게 해봐야 통증이 없는 범위가 뭔지, 그 다음에 손상 초기 움직임 증진 운동법이 왜 통증이 주는지, 그러다 보면 왜 관절의 움직임 범위가 증진이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움직임 범위가 증진이 되어야 조인트 플레이, 관절 가동 테크닉, 관절이 굳어진 부분이 서서히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증진되는지, 뭐 근육 길이가 맞춰지는지, 근막이 자연스럽게 혼자서 풀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네시스입니다. 진짜 내가 프로네시스라는 말을 딱 듣고 아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실천적 지혜지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효약을 쓰고 애노 약침을 넣고 항염방을 쓰고 손상 초기 움직임 3원칙을 하고 얼음팩을 하고 열린 사슬로 누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통증이 심한 사람들은 잠을 자지 못하는 통증이 옵니다. 디스크가 심해서 그러기도 하고 만성 염증이기도 하고 염증의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러기도 해요. 행동 수정을 못해서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24시간 공복을 하세요. 24시간 공복하면 통증 안 줄어질 환자들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줄으면 3일 금식하면 더 좋고요. 그냥 그것마저도 못하면 16시간 금식하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열린 사슬로 누워있고 항염방 쓰고 그렇게 하면 진짜 3일하고 5일 내에 안 줄어드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통증이 안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브 루트 뭐 신경 차단술 이따위 행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마저도 셀프 이팅을 하는 자가포식 스스로 염증성 물질조차도
에너지로 만들어버리는 오토파지 시스템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식하는 겁니다. 한약에도 오토파지를 유도하는 게 있고요.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운동도 오토파지를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금식만 한 게 없습니다. 죽어도 금식을 못 한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발효 발효 얘기 나중에 할게요. 그 제품은 지금은 여기에 초점이 안 맞으니까 아무튼 그렇죠. 자, 누워 있는데 다리가 아픈 환자를 다양하게 알아봤어요. 아까 설명하려다 만 거. 자, 여기부터 가겠구나. 이제 다친 사슬, 앉아 있는데 하지 방사통이 있는 디스크 환자,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요. 소리치는 자는 얘입니다. 범인은 부하고 부하를 못 견딘 거고 신경근이 아직도 살짝 염증이 있다 이런 뜻이고 추간판과 후관절이 염증기와 증식기에 걸쳐 있다. 치료적 행동 수정으로 재손상 방지가 꼭 필요하다. 움직임 방향으로 재배열이 필요하다. 굳어짐 방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상 초기 움직임 증진 운동법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관절 움직임 범위, 관절 RM 엑서사이즈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라?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앉자마자 하지 방사통이 있는 환자가 있고 10분 앉은 후에 한 10분 지나면 다리가 저려오는 환자가 있고 앉은 후에 50분 지난 후에 다리가 저리는 환자가 있고 3, 4시간 지나야 다리가 저리는 환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응급실에 실려온 30대 후반 남자였어요. 사업하는 남자였어요. 제가 첨단 한방병원 디스크 치료로 막 할 때 막 119로 많이 실려왔거든요. 그리고 워낙 치료를 잘해가지고 그 환자가 이제 한 12주를 치료를 했는데 이 다친 사슬 하지 방사통형까지 갔어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대구를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염증기입니다. 다녀오면 디스크 탈출이 너무 심해서 아마도 또 응급실에 실려올 정도로 통증이 심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 환자가 뭐라 그러냐면, 대뜸, 그래도 가야 돼요. 원장님이 나 먹여 살릴 거 아니잖아요. 사업다음에 꼭 가야 돼요. 이렇게 그냥 쿨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목, 금, 토, 당신이 일요일 날 갔다 오니까 3일 안에 내가 1시간 동안 앉아있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 당신은 그 의자 환경을 바꾸면 1시간 반 정도는 앉아있을 수 있을 건데 운전하면서 덜덜거리고 통통거리면 1시간은 안 아프게 앉아있을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대구 가는데 어? 3시간 걸리는데 4시간, 5시간 잡고 40분 가고 50분 가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 오려고 하면 누워가지고 여기 방법으로 누워서 열린 사슬 운동 상태에서 모빌라이징 엑서사이즈, RM 엑서사이즈, 업도미널 컬업 뒤에 설명하려고는 업도미널 컬업 이런 것들을 해. 지금 이런 신경 스트레칭법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요거 이거를 3일 동안 알려줬죠. 그렇게 해가지고 복압을 빨리 높였죠. 이거 잘못해가 복압 높이면 디스크 내압 업도미널 프레셔 높아지면 인트라 디스칼 프레셔 높아지고
잘못하면 신경이 눌려갖고 심해져요. 그러니까 적절한 강도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갖고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딱 올려주고 했더니 1시간을 앉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녀오세요. 뭐 갔다 와서 아프면 나한테 탓하지 말고 나는 방법 다 알려줬으니까 다녀오세요. 라고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놀랍게도 허리를 더 나아져 갖았어요. 1시간 반을 앉아도 안 아픈 상태로. 왜냐하면 제가 앉아서 가면서 계속 배에다 힘을 주고 가라고 했거든요. 인트라 옵도미널 프레셔를 만들어서 호흡하면서 계속 훈련하고 앉아서 만들어서 가.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야. 오히려 더 나아져 갔어요. 그 환자가 놀랍게 그 다음 주에는 대구 거쳐서 부산 거쳐서 갔다 온다. 갔다 오시오. 이제 방법 아니까 아프면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사례를 가지고 치료를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50분 앉기 허용한다는 거 설명했죠. 이 사람이 가부좌로 앉으면 10분도 못 앉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 된다고 하면 학년방보다는 건생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애노약침을 쓰는 게 좋습니다. 어디다가? 굳어진 데다가. 흉추와 SI 조인트와 고관절 쪽에다가 그 움직임이 안 일어나는 곳, ROM을 확보할 만한 곳, 이런 곳에다가 굳어짐을 풀기 위해서 애노약침을 쓰는 게 좋습니다. 좌우 골반을 맞추는 다리를, 골반이 아니라 고관절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고관절을 맞추는 거, 다리를 맞추는 거, 몸통 신전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맥켄지 신전 운동이 디스크 흡수되는 운동이라면서요. 업도미날 컬업은 강도를 서서히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보행 교정도 그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서 걸어야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겁니다. 2시간 이상, 3시간 앉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같은 거 반복하고 좀 더 강도를 높이면 됩니다. V시덥, 슈퍼맨 엑서사이즈, 대둔근, 중근, 내전근 이런 거 무게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해가면 돼. 10분밖에 못 앉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요거 그림으로 좀 이따 다시 설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0분밖에 못 앉는 환자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이 사람은 편한 상태에 침상안정 갈 거고 5분 앉기만 하세요. 그럼 바로 하지방사통 환자는 어떻게 할래? 아직도 염증이 있으니까 열린 자세로 침상 안정하고 도와주지 마. 항염반 계속 쓰고 아까 말했던 모빌라이징 엑서사이즈 반복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커보행도 조금 더 이해가 될 거고 신경 스트레칭 얘기를 할게요. 2단계에서. 지금 다친 사슬 상태에서 이제 신경 스트레칭은 초반부터 하는 게 좋아요. 열린 사슬 상태에서도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은데 안전하게 하려면 이때 하면 됩니다. 그냥 누워있을 때는 그냥 놔둬버리고요. 앉아있는데 하지 방사통이 생겼다. 근데 신경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이 디스크와 신경근이 이렇게 떡져요. 유착된다, 붙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떼려면 어떻게 해? 잡아당기면 돼. 잡아당긴다. 잡아당기면 돼. 어떻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렇게. 치료사가 이렇게 잡아당겨서 뗀다. 한의사가 뗀다, 스스로 뗀다. 좀 강도를 낮게는 이렇게 한다, 강도를 높이려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요게 중요하죠. 이 상태를 조금 했어요. 지금 다리가 저리다고 했어요. 쭉 밀었어요. 그랬더니 즉석에서 저림이 줄어들었어. 예스. 그러면 그 강도 내에서 호흡을 내쉬면서 3초,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빼주고 다섯 빼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빼주고 5회 정도 반복하고 끝. 그리고 환자한테 뭐 가르쳐주고 싶으면 가르쳐주고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저는 다 알려줘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을 떼지 않으면 신경하고 디스크하고 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 책에 어딘가가 있는데 디스크 흡수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 디스크 흡수되더라고요. 이게
카톡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있는 건데, 지금 카톡에다 올릴 테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이고야, 이거를 공유. 카톡 봐가지고 지금 금방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돼요. 디스크는 수술 없이 자연 흡수된다. 이게 제 석사 논문입니다, 이게. 디스크가 탈출돼 있는데 흡수됐죠. 근데 이 사람이 아직도 다리가 저려요. 기절한 줄 알았어. 제가 디스크가 흡수되네? 거의 대한민국 최초로 논문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도 다리가 저려.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냈습니다라고 이 책을 쓴 거고요. 이 디스크가 흡수된 디스크가 왜 아직까지 다리가 저리냐라는 관점을 설명하는 게 신경 스트레칭이고 아까 말했던 모빌라이징, 움직임을 반복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디스크와 신경이 유착된 걸 떼주어야만이 나중에 디스크가 흡수돼도 다리가 저림증이 안 오는 거였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이런 거잖아요. 다친 사슬 하지 방사통형. 앉아 있을 때만 다리가 저리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허리는 편해진 상태니까 그럴 때 척추 극돌기 압박 검사로 경추에서부터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1, 12 흉추 요추 1, 2, 3, 4, 5를 눌러봐 가지고 극돌기 압박 검사로 눌러봐 가지고 아프다 그러면 그 부위가 굳어졌으니 애노약침 놔라 이런 뜻입니다. 이 35층 건물 어디가 굳었는가? 참고로 우리 몸에 제가 다 세봤어요. 200개의 관절 아니에요. 28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척추에 140개, 절반의 관절이 척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흔한 범인 관절의 문제, 관절의 통증의 문제를 찾는 것은 극돌기 압박 검사로 통증 범인 50% 이상을 찾을 수 있다. 거기에다가 아프면 약침을 깊숙이 놔라. 불안하면 초음파로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놓으면 더 좋다. 대충 눈대중으로 넣고 눌러보고 여기 눌러서 아프네라고 해서 놔도 효과는 다 있다. 왜? 논 다음에 우리는 움직여 줄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관절 가동, 일반 동작으로 관절이 굳어진 걸 물을 주는 관절 가동 테크닉도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 단계에서는 통증을 그냥 즉석에서 처음 이런 환자가 왔다 그러면 통증 즉석에서 70%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업도미널 컬업, 요 동작으로 복압을 살짝 높여주면 통증이 확 줄어드는 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 동작으로 이런 허리 움직임으로 해결 안 되던 게 여기서 복압을 살짝 높여주면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나중에 꼭 확인해 보세요. 복부 컬업을 해가지고 이 복압을 살짝 높이면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무리하면 다리가 저려요라고 하면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업도미널, 인트라 업도미널 프레셔가 높아지고 인트라 디스칼 프레셔가 높아져서 신경을 뒤로 밀어가지고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직은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즉석에서 통증이 이만큼 안 줄었다. 그러면 만성염증이고 디스크 탈출이 심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내가 말을 계속 했더니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있으면 좀 하시죠. 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질문. 뭐, 여기에 문자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 마이크를 켜고 하셔도 되고, 질문 있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박순구 원장님, 지금 나오는 방사통은 디스크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협착증으로 인한 반사통은 조금 다를까요?
다음 자료에 협착증에 의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이 톡방을 보세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척추관 협착증의 정의는 음, 지금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모든 환자의 아니 모든 말고 대부분 환자의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협착증이 아닙니다. 그냥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고 CT상, MRI상 조금 좁아지면 협착증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그런데 우리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는 뉴로제닉 클러디케이션, 신경의 원인으로 인한 간헐성 파행이 있을 때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그것의 기전은 비너스 풀링, 정맥 우렬이란 말이 핵심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협착이 되고 이 아래에 협착이 됐습니다. 3, 4번, 4, 5번에 협착이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좁아지고 여기서 좁아지겠죠. 동맥압은 굉장히 높습니다. 동맥을 뿜어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좁아져 있으니까 정맥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꽉 물어버리니까 정맥 우렬이 생깁니다. 비너스 풀링이 생겨요. 그러면 그러면 이 정맥이 압이 정맥 우렬로 인해 가지고 이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다리가 한 10분 걸었더니 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쪽 다리가. 허리를 구부리고 이 협착을 스스로 이렇게 풀어냅니다.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러면 정맥 우렬이 순식간에 풀려요. 그러면 다시 걸을 수 있어. 이거를 뉴로제닉 클러티케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환자는요. 미안하지만 여러분한테는 안 갑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요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쫄지 마세요. 그냥 앞에서 말했던 대로 치료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척추관 협착증인 사람은 책을 보세요. 제가 10명 중에 1명은 척추관 협착증 즉석에서 한 80%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써놨는데요. 나중에 이런 것은 좀 실습이 필요하고 설명이 안 필요한데요. 근데 얘가 쓸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척추관 협착증이 정맥 우려해야 되니까 여기 장침으로 침 딱 놔가지고 여기 후관절 막 해가지고 여기 상처 내가지고 딱 하면 해결되겠네 라는 생각이 딱 돼가지고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보고 또 해보는데 되는 사람은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한 10명 중에 한두 명 되고 나머지는 안 되더라고요. 위치를 잘못 찾아봐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제 나중에 다시 제가 이제 디스크 환자를 많이 볼 건데 잘하면 초음파 들고 덤비면 한 50%는 혹시 이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결과 나오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답변이 됐을까요? 여기 떠 있는데 신경 스트레칭 하다가 디스크 증상은 악화되지 않고 신경통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통증이 나를 보호하리라. 상대방 표정 봐가면서 너무 아프지 않게 살짝만 밀었다 뗐다 밀었다 뺐다 반복해가지고 통증이 줄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악화되지 않습니다. 박재혁 원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된 것 같고요. 사랑으로 원장님 자기 이름으로 바꾸세요. 가준 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한의사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거나 한의원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자들이 대부분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데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 티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어, 다친 사슬 하지 방사통형에서 일부 제가 뒤에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칭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뒤에서, 근데 벌써 42분이라 오늘은 다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저는 뭐, 인트로 강의 정도, 요 자료까지는 이제 다 오늘 진도를 확 빼가지고 그냥 확 후려쳐버릴까, 아니면 되는 대로 해볼까 했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다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사실 오늘 설명한 거 가지고 추정하고 이 그림 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더 질문을 좀 더 받고 나머지 마무리하고 다음 일정 잡든지 또 한번 극돌기 압박 준이 아빠 꼭 자기 이름으로 바꾸세요. 극돌기 압박 테스트 후에 약침 시술은 후관절을 목표로 하는 건가요? 후관절에 목표로 하면 좋습니다. 근데 대충 극상인데 극간인데 놔도 보세요. 디스크가 좁아지죠.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인대 입장에서는 인대가 짱짱하게 본투본 픽세이션이잖아요.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는 거. 짱짱해야 되는데 느슨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약침은 화침은 인대를 증식 재생하는 목표로도 하거든요. 그래서 후관절에 놓는다는 얘기는 후관절에 굳어져 있거나 후관절에 약간 염증이 있을 때 애노약침 놔가지고 그거에 물을 주는 효과, 그 윤활유를 만들어내는 조인트 플레이 테크닉 효과하고 염증을 없애는 효과하고 하기 위해서 타겟을 딱 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파셋 신드롬이다라고 정확하게 되면 거기에 초음파로 봐가지고 딱 놓자. 이것이 목표고 요거는 고수들 얘기 나중에 저랑 같이 제가 이 강의를 어떻게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고수의 반열로 갈 거고 지금은 대충 해고 움직임으로 아까 해결하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극간인대는 추홍민 원장님이 설명했네. 극간인대에 뒀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정일영 원장님 여기다도 올려주고 되는구나. 다음에는 여기다 해야겠네. 복부 컬업. 최신웅 원장님, 복부 컬업은 사진상 한쪽 다리를 굽히고 있는데 한측 다리를 굽히는 게 좋은가요? 어쩐가 이렇게 하는데, 어, 크레이그 리벤슨이 업도미널 컬업을 할 때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해요. 근데 한쪽 무릎을 구부리는 이유를 설명을 안 해놨는데 제가 두 다리를 펴보고 해보면 불편해요.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환측이 편하냐 아니면 이 안 아픈 쪽이 편하냐는 환자에 따라 다르고 저는 그냥 교대로 하고 이쪽 다리를 펴서 다리가 저림증이 없고 편하다면 그 다리 편하게 했고 골라서 합니다. 근데 한쪽 다리 구부려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편해요. 이건 해보면 알아요. 약침 시술량은 추 원장님, 예, 약침 시술량을 추 원장님 막 3cc, 5cc씩 해가지고 cc당 만 원씩, 아니 3만 원씩 받아가지고 한 환자당 막 15만 원, 18만 원씩 하잖아요. 그 초음파로 하면서 겸사겸사 시술량 물어봤으니까 설명해 주시죠. 자, 아직 애노약침을 그 고농도로 저는 이제 그냥 1cc만 갖고 이렇게 놔보고 다른 문제로 많이 풀었는데 이제 저도 긴 약침하고 아까 그 초음파 그 유도선 그거 쓰고 그다음에 약침 바늘도 긴 놈으로 파세 조인트에 직접 놓고 신경근에 직접 놓는 시술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안 해봤으니까 초음 그 초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시술량 물어봤어요. 글로만 올려주고 있네. 그냥 한 부위에다가 0.5cc 놓으세요, 그러면. 이 초음파로 했을 때 초음파 시술을 한 걸로 비용을 받을 수 있냐? 이거는 현재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죠. 그 약침의 질문이, CC를 통해서 저는 봤습니다. 질문이, 여기 질문이 그래서 시술, 약침 시술량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3cc를 하기도 하고 5cc를 하기도 하고 그거는 환자가 어디 신부에 할 건지에 따라서 다르고 인슐린 주사기로 1cc짜리도 여러 개 쓰기도 하고 그거는 한 뭐 부위에 얼마씩 가장 맥시멈으로 얼마나요? 그 DW로 하는 이제 일반 다른 초음파 원장님들은 한 cc 한 부위에 한 5cc, 6cc도 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게 많이 놓기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많이 놓는 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cc, 3cc 이 정도 주로 많이 쓰고 아, 그리고 그렇게까지도 뭐 놓는구나. 이번에 뭐 해서 비슷하다. 저는 DW는 안 씁니다. 저는 음, PDRN하고 에노약친 두 개만 쓰고요. 음. 극간인대 자입할 때도 인슐린 주사기로 하기도 하고, 인슐린 주사기로 해봐서 효과가 없으면은 옆으로 들어가서 인플레인으로 극간인대를 관통해보기도 하고요. 그거는 진짜 환자 증상에 따라서 다르고, 이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통증 견딜 수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초반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그냥 열린 사슬로 하면 극돌기 이렇게 스파이널 프로세스가 이렇게 열려지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다 그냥 놓으세요. 그리고, 어, 그, 리가먼트 렉시티, 나사 풀린 듯 털렁해진 인대를 증식하겠다라고 하면 얕은 깊이도 놓고 중간 깊이도 놓고 깊이도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대충 놓고 해도 다 효과 있습니다. 정일영 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네. 전혀 해줘요. 그냥 정일영 원장님 얘기로 뭐 여러 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자는 얘기인 건데. 긴 시간 공부 열심히 하셨고요. 지금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10분은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질문하는 사이에 지금 올라온 요거 그냥 마지막에 이 그림을 넣을까? 지금 이 깨어있는 사람 이거 보이시죠? 저만 보여요? 유명한 원장님 이거 깨어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화면이 좀 이렇게 뭘로 가려져 있습니다. 아, 뭐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요걸로 하면 보이나요? 예, 지금 보입니다. 아, 이거 보이나요? 네. 그러면 그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고 이 화면을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넣습니다. 그 신민희 원장님이 어, 진짜 한 25년 전 제 마음을 정말 그대로 표현했더라고요. 부원장도 해보지도 않고, 뭣도 안 하고, 뭐,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오픈을 했는데, 갖고 맨날 똥볼만 차고 있었는데, 어, 윤영철 원장이 이거를 알려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뭔가를 알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해주고, 그 문구를 봤을 때, 제가 25년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이제 수련의를 하고 교수님 대신 첫 진료를 하는데, 아, 엄마가 고등학생 아들 허리 디스크 환자를 데려온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똥볼만 쳤죠, 똥볼만. 이 환자한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이 무력감. 그런다고 해서 내일은 달라질까? 그 당시에 추나가 엄청 유행을 했는데, 추나 배워가지고 했는데, 환자들은 맨날 더 아프다 그러고, 정말 숨 막히고,
어떻게 살까? 아,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난 이대로는 못 살겠다. 죽을 것 같다.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운 좋게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최신 논문을 보는 법을 알려준 전주에 그 김동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친구과 전문이고 내과 전문이 더블 보던데 그분 덕분에 논문을 보고 친구 건강공 교수 때문에 그 분자생물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생체역학은 물리치료 선생님 김성준 소장님이라고 물리치료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뭐 그런 선생님들 아무튼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론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제 카페 보면 최신 논문 그렇게 제가 보고도 깜짝 놀라거든요. 뭐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많은 논문을 볼 수 있어? 이걸 어떻게 다 봤니? 그거를 진짜로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보기라도 쉽죠. AI가 번역 다 해주는 놈이고 뭐 옛날에는 한 문장 한 문장 번역하고 사전 찾아갖고 번역해갖고 봤는데 아무튼 그런 삶을 살고 그 결과물을 오늘 어쩌면 책으로 내놓은 거고 오늘 강의를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 잠 못 드는 사람에겐 기나긴 밤이여 지친 나그네에겐 머나먼 이 길이여 지혜의 길을 찾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도 길고 지겨운 이 삶이여. 옛날에 이랬는데요. 깨어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를 만나게 되면 곧 그 지혜의 길을 알게 된다.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깨어있고 서로 지혜 있는 자가 돼가지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도와줍시다. 이 말을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에이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는 거지.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도 질문이 없으시네. 저는 30mm, 안준철 원장님 30mm, 30게이지 30mm, 38mm 씁니다. 질문이 없어요, 지금. 5분 남았는데. 저는 그 사이에 질문이 올라와 있을 줄 알았는데. 신경 스트레칭. 그렇죠. 좋은 질문이죠. 신경 스트레칭은 아까 말했던 3단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닫힌 사슬 하지 방사통형, 요 단계에서. 열린 사슬 하지 방사통형의 단계에서도 저는 계속 시도를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대부분 별로 이득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저림증이 안 가셔요. 그리고 또 강제로 잡아당기니까 염증도 좀 심해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뭐랄까 요 단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탐구의 마음으로 많이 해요. 이석태 원장님 답변 되셨죠? 안준철 원장님 관절 가동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동적 운동을 그거는 지금 설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원래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한번 봐볼게요. 옛날 같으면 진도 확 빼버렸는데 진도 빼봐야 별로 소용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자 이렇게 했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복압을 높이고 일단 아까 업도미널 컬업으로 한 다음에 사이드 브릿지를 하고 이렇게 V시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슈퍼맨 엑서사이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이런 거를 하고 골반 800 스테빌라이징 엑서사이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트라 옵다미널 프레셔를 높여서 공기압으로 척추를 들어 올리는데 테니스, 골프, 축구 이런 강한 스포츠 동작에서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 운동을 할래? 그거를 다이내믹 스테빌리티라고 표현을 하고 동적 안정성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만 알려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 스타팅 포지션, 시작 자세는 어떻고 어떻게 하고 아프면 어떻게 하고 중간에 이 횟수를 몇 회를 할 건데요. 이런 문제들까지 다 얘기를 해드려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바이오미케닉스가 그러니까 물리학을 그러니까 부하를 이겨내기 위한 물리학을 인체에 적용하는데 그냥 동작 하나 알려준다고 될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일상생활은 환자들을 안 아프게 하는 거는 업도미널 컬업 그 하나 가지고 가능합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가능합니다. 한의원에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증식기의 각수 치료 좋습니다. 여기 질문 막 들었네. 척추 유압술 환자. 척추 유압술 환자는 유압된 부위는 안 건드려도 되고 위아래에서 염증이 있거나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치료하시면 됩니다. 박순 관장님. 박재혜 관장님이 신경 스트레칭을 수직으로 말고 외측 대각선으로 다리를 드는 게 환자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신경이 당겨지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잡아당겨서 90도까지 가능하기만 하면 되고요. 신경 스트레칭. 사실 말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신경 스트레칭은 동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서 나중에 이런 거는 제가 한 달 후에는 이런 환자를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 우리 단톡 카톡방에, 문치연방에. 그러면 그때 하고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준비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시 되돌아가서 허리 디스크의 발병부터 완치까지 한다고 그래놓고 다 설명을 안 했어요. 다 설명을 못 했어요. 또 하죠 뭐. 저는 작정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느꼈던 거, 먼저 체험했던 거를 어떤 식으로든 알리는 거를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알리는 것을 향후 한 10년 정도 내 삶의 목표로 삼았으니까 또 하면 되죠 뭐. 자, 10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강의 한 번 듣고 답해 보세요.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나면 이 질문을 다시 봐보세요, 이제. 그러면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거 녹화해가지고 다시 드릴 테니까 강의를 5번 보고 이거 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손 흔들면서 얼른 네, 나가세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